상복을 입지 마라. 1762년 윤 5월 아버지를 잃은 10살 소년에게 할아버지 영조가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는 8일 동안 뒤주에 갇혀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창경궁 선인문 앞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놓인 뒤주 속에서 말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갈증과 더위, 굶주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10살 소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8일째 되던 날 윤 5월 21일 뒤주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확인했을 때 사도세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28세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더 큰 충격이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손에게 상복을 입히지 마라. 유교 사회에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상복을 입지 않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복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죽음을 인정하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손자에게 그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더 나아가 세손의 호적을 바꾸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세손사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일찍 죽은 효장세자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가 바뀐 것입니다. 10살 소년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버지는 뒤주에서 죽었지만 상복도 입을 수 없고 울 수도 없고 심지어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산. 훗날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될 아이였습니다. 정조에게 그날은 단순히 아버지를 잃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부정당한 날이었고 동시에 평생의 짐을 지게 된 날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 10살 소년의 가슴 속에 그 다짐이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짐을 이루기까지 정조는 14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 24년 동안 단 하루도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영조는 그토록 잔인해 보이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762년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입니다. 영조실록을 보면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론의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 있었습니다. 영조가 52년간이나 탕평책을 펼쳤지만 당파 간 갈등은 여전히 뿌리 깊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는 이런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사도세자를 제거하려 했고 영조에게 세자의 문제 행동들을 끊임없이 보고했습니다. 특히 홍봉한 사도세자의 장인이자 훗날 정조의 외할아버지까지도 사위를 버리고 영조 편에 섰습니다. 권력 앞에서 혈육도 무의미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자 노론 대신들의 다음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세손산을 왕위 계승해서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어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영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세손이 사도세자의 아들로 남아있다면 노론은 언제든 이 논리로 세손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영조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예 부자 관계를 법적으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손을 효장세자의 후사로 정하라. 효장세자는 영조의 첫째 아들로 1728년에 태어나 1736년에 일찍 죽었습니다. 영조는 세손을 이미 죽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켜 사도세자와의 직접적인 혈연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었지만 동시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다. 효장세자의 아들이다. 따라서 역적과는 무관하다. 영조는 이렇게 세손에게 면죄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10살 세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중록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세손께서 밤낮으로 통곡하며 할아버지께 아버지를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어린 세손은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상복조차 입을 수 없었습니다. 세손은 그날 무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궁궐에서,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분노를, 슬픔을 모두 가슴 깊이 묻어야 한다는 것을 영조는 새손을 곁에 두고 직접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와 달라야 한다. 영조가 반복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새손은 고개를 숙이고 예, 할아버님이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가슴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영조실록을 보면 영조는 새손을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새벽부터 경전을 읽게 했고 글씨 하나하나를 검사했으며 신하들 앞에서 강론을 시켰습니다. 새손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역적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궁 안의 분위기도 삼엄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새손을 날카롭게 감시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해 동정적인 말을 하지는 않는지, 혹시 복수심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지켜봤습니다. 새손의 주변에는 노론의 사람들이 심어져 있었고 새손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되었습니다. 새손은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는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영조의 감시 아래, 노론의 눈초리 아래 새손은 매 순간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손자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왕이 되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다짐. 그 다짐 하나로 새손은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1762년부터 1776년까지 14년. 10살에서 24살까지. 소년이 청년이 되는 그 모든 시간이 정조에게는 기다림이었고 준비였고 인내였습니다. 1762년부터 1776년까지 정조는 14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0살에서 24살까지.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그 모든 시간이 정조에게는 매일매일이 줄타기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면 역적의 아들로 몰릴 수 있었고 할아버지 영조에게 너무 순종적이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조는 어떻게 이 불가능한 균형을 유지했을까요? 영조실록을 보면 영조가 새손을 얼마나 엄격하게 교육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경전을 읽게 했고 글씨 하나하나를 검사했으며 신하들 앞에서 강론을 시켰습니다. 영조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와 달라야 한다. 정조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할아버님.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새손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역적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노론 대신들의 감시도 삼엄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새손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새손 주변에는 노론의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혹시라도 사도세자에 대한 동정적인 언행이 있는지 감시했습니다. 정조는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 누군가의 눈초리를 의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모범적인 새손이었지만 내면은 달랐습니다. 그는 몰래 아버지 사도세자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궁중 문서고에 남아있는 자료들, 신하들의 상소문들, 아버지가 쓴 글들. 정조는 조용히 진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누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왕이 되면 아버지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정조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홍봉안이 사도세자를 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조는 자신의 슬픔을, 분노를, 그리움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정조는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처소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월이 흐르면서 정조는 강해졌습니다. 외로움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인내가 그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웠고 정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권력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정조는 매일 밤 책을 읽었습니다. 홍제전서의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수백 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경전, 역사서, 정치론, 군사서. 밤새 촛불을 켜놓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왜 그토록 책에 매달렸을까요? 왕이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학식으로 왕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그들의 논리를 꺾을 수 있습니다. 정조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활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성록에는 정조가 100발백중의 실력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발을 쏘아 100발을 모두 명중시킬 정도였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학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왕은 신하들 앞에서 강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홍궁영. 승정원 일기를 보면 그는 세손 시절부터 정조의 곁을 지켰습니다. 정조는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신하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왕이 되는 날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것인지, 누구를 제거하고 누구를 등용할 것인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세손을 경계했지만 동시에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세손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조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얼마나 강한 의지를 품고 있는지를. 정조는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보였지만 내면에는 날카로운 검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조실록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770년경 영조가 세손을 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영조도 느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이지만 내면에는 무언가 강렬한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정조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윤호월 21일이 오면 정조는 조용히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은 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을 새겼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를 구하겠다고. 그 다짐이 정조를 살게 했고 견디게 했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1775년 2월 정조가 23세가 되었을 때 전환점이 왔습니다. 영조가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81세의 노왕은 더 이상 정사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영조는 선언했습니다. 세손이 이제 장성하였으니 정사를 대신 처리하게 하라. 대리청정. 정조에게는 14년을 기다린 끝에 처음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쥐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손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조는 고개를 숙이고 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하지만 정조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노론 대신들은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4년을 기다렸는데 조급함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정조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노론 1세기였던 조정의 남인과 소론 출신 인재들을 조금씩 끌어들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탕평책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노론 대신들도 겉으로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조는 궁중 문서고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기록을 모두 가져오라. 승정원 일기, 조정회의록, 신하들의 상소문. 14년 전 그날의 기록들이 정조 앞에 쌓였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날, 그 전후의 모든 기록들이었습니다. 정조는 밤새 그것들을 읽었습니다.
사도세자가 광증을 보여 궁인을 해쳤다. 세자의 행실이 문란하여 나라가 위태로웠다. 세자를 패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마다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조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붉은 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삭제, 수정, 재검토. 승정원 일기를 보면 1775년부터 1776년 사이에 이런 기록 수정 지시가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정조는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론 대신들이 이 사실을 알아챘을 때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세손께서 옛 기록을 고치신다 합니다. 불안이 퍼져나갔습니다. 14년 전 사도세자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그들에게 이것은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가 살아있는 한 그들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날을 위해 1776년 3월 초 영조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82세의 고령이었습니다. 52년간 조선을 다스린 노왕의 기력이 다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영조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조를 불렀습니다. 무슨 말을 나눴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켜준 사람, 미워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곧 자신이 왕이 된다는 현실. 3월 5일 새벽 영조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24세의 정조가 조선의 22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14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정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창덕궁 인정전.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조는 옥좌로 걸어갔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걸으면서 정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4년 전 10살 소년이 뒤주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날. 아버지의 상복도 입지 못하고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 했던 날. 매일 밤 혼자 울면서도 아침이면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던 날들.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정조가 옥좌에 앉았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마마. 하지만 그 목소리들 사이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론 대신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왕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조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즉위식이 끝난 후 정조는 대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버지가 뒤주에 갇혔던 창경궁 선인문이 보였습니다. 정조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소자가 반드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조는 첫 번째 칼을 빼들었습니다. 14년을 기다린 복수가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776년 3월 정조가 즉위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새 왕이 무엇을 할지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14년 전 일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들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첫 조회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전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14년 전 그날 이후 궁중에서 금기였던 이름. 누구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그 이름을 새 왕이 직접 꺼낸 것입니다. 사도라는 묘호를 장원으로 고치고자 한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생각하니 슬프다는 뜻이었습니다. 비극을, 잘못을, 역적을 암시하는 이름이었죠. 하지만 장원은 달랐습니다. 장엄하고 훌륭한 공헌. 14년을 기다린 복권의 시작이었습니다. 즉시 한 대신이 나섰습니다. 전하, 선왕세자는 국법으로 처단된 것이옵니다. 묘호를 높이는 것은 선왕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정조실록을 보면 여러 신하가 연이어 반대 상소를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복권되면 14년 전그를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자신들이 위험해지니까요. 하지만 정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병으로 돌아가셨다. 과인의 아버지다. 정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14년간 참았던 말이었습니다. 10살 때부터 가슴에 담아두고 말할 수 없었던 그 말을 신하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아들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어느 날 양주 배봉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묻힌 곳이었습니다. 무덤은 초라했습니다. 왕족의 무덤치고는 너무 작았고 주변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4년 전 황급히 만들어진 무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정조는 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뒤주에서 죽어간 아버지를 상복도 입지 못했던 10살. 자신을 14년간의 고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원행을 묘정리 의궤에 따르면 정조는 무덤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풍수지리상 명당이었고 한양에서도 가까웠습니다.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곳이었죠. 능의 규모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왕릉에 준하는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영원에서 혈룡원으로 바꾸었습니다. 크게 드러난 융성한 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왕에 준하는 예우로 모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연이어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1776년 여름 즉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론의 핵심 인물들이 처형된 것입니다. 정우겸, 홍상범. 정조실록에는 영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14년 전 사도세자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가차 없었습니다. 동시에 정조는 인재를 등용하는 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남인과 소론, 심지어 서울 출신까지도 능력만 있다면 과감하게 기용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실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할 세력을 키워나간 것입니다. 정조의 개혁은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아버지 사도세자가 있었습니다. 1789년 정조는 또 하나의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에 새로운 성곽을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화성성역 의궤의 기록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성곽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혈룡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수원 화성. 그곳은 정조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축성 기술, 상공업 진흥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모두 담긴 프로젝트였습니다. 1795년 화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원행을 묘정리 의궤에는 정조가 처음으로 완성된 화성을 방문한 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는 먼저 혈룡원을 참배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정조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신하들 앞에서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곳에 성곽을 쌓았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조는 매년 수원을 찾았습니다. 혈룡원을 참배하고 화성 행궁에 머물며 백성들과 소통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열어 인재를 뽑았고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아버지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홍제전서에 실린 정조의 글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십 편의 글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권력을 가졌어도 정조는 여전히 10살의 아버지를 잃은 그 아이였습니다. 매년 윤호월 21일이 오면 정조는 반드시 수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은 그날. 정조는 그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성록과 승정원 일기를 보면 정조는 등의 종기로 고생하다가 급작스럽게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세.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정조는 마지막 순간에도 수원을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무덤 앞에서 보낸 시간들을, 평생 이루지 못한 효를. 승하 직전까지도 정조는 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루려던 일들은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순조가 즉위했지만 겨우 11세였습니다. 실권은 정순왕후와 노론 세력에게 넘어갔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힘들게 일궈놓은 개혁은 빠르게 무너져갔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노력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복권시킨 장원세자의 지위는 유지되었고 현룡원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조가 남긴 기록들 홍제전서 일성록 각종 의궤는 후대에 전해져 그가 얼마나 훌륭한 군주였는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762년 윤호월 21일 뒤주 안에서 죽어간 사도세자.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정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원 화성을 방문하면 그곳에서 정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성 행궁에서 현룡원에서 그리고 성곽의 돌 하나하나에서.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친 사랑의 기념비입니다. 10살 아이의 눈물이 24년 후 장엄한 성곽이 되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의지는 역사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14년을 기다렸고 24년을 싸웠습니다. 수원에 성곽을 쌓았고 매년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답한 것입니다. 정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도 누군가 기억한다면 다시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의지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10살 소년의 다짐이 조선 왕조의 기록을 다시 썼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남는다는 것을. 200년이 지난 지금도 수원 화성은 그 자리에 서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10살에 시작된 정조의 여정은 49세에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